먼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디 갔어? 프레젠테이션 여기 켜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고 예. 그다음에 요걸 좀 꺼주시면 제가 사진 자료를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마리 개보다 아니 100마리 문재인보다 개 한 마리가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 문재인 한 명보다 아니 문재인 100명보다 개 한 마리가 낫다. 원래는 이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제 모든 강의는 사진을 가지고 합니다. 팩트 사진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고요. 강원도는 저도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목을 제대하고 부목을 춘천중앙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갔거든요. 그리고 군목을 제가 21사단 양구에서 하고 703 특공대에서 하고 편리, 가리산 그리고 홍천 11사단에서 근무하고 제대를 했죠. 그래서 강원도는 제 2의 고향과 같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온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우리 대한애국당, 즉 태극기 대한애국 혁명을 이루는 우리 혁명 세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사혁명이지만 우리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거기 때문에 국민혁명입니다. 근데 이제 태극기 들었기 때문에 태극기 대한애국 혁명이다. 그리고 그 주체 세력이 대한애국당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대한애국당의 뿌리가 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또 어떻게 될 건지 미래 이런 방향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든지 우리 몸하고 똑같습니다. 이 나라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라 문제도 마찬가지고 먼저 진단이 정확하게 돼요. 진단을 제대로 해야 거기다 처방을 쓴단 말입니다. 암도 아닌데 암이라고 그러고 째버리는 게 순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진단을 또 잘하려면 병력이라는 게 있죠. 병력. 모든 병에 뿌리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뭐부터 잘못됐는지 뭘 잘못 먹었는지 무슨 습관이 잘못됐는지 이 병력을 조사해서 해야 제대로 진단이 나온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된 거,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부터 이렇게 혼란이 왔는데 도대체 이 시국, 이 시국에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그래야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어떻게 나갈 거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는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그래서 그 뿌리를 알아야 그래야 현재 시국이 이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생길 때부터 그렇고 동북아시아라는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모든 국내 문제는 국내 문제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국제정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적어도 4대 강국에서 국제정세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세를 모르고는 이 사태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이 사태 해결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제가 1시간 동안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쭉 해나가겠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기회가 계속 있을 줄로 믿고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자, 역사로 들으세요. 선교로 듣지 마시고 1885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의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강화도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기독교 복음만 전하러 온 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최초로 동북아시아에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올 때부터.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당시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정말 동북아에서 가장 어둡고 몰살던 그런 나라가 이렇게 70년 만에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느냐. 그 중에는 바로 미국의 대통령을 해도 될 만한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 교육과 의료와 모든 씨를 뿌렸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오자마자 뭐라고 기대했는 거 아니?
그날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빛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뭐 130년 전에 조선 여러분 정말 중국에 치이고 러시아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정말 가난하고 어둡고 그런 불행한 나라 했잖아요. 그 불행한 나라에 발을 디딘 순간에 이 조선의 백성들도 자유와 빛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인천국제공항인데 1905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세계 공항 세계 1위입니다. 서비스 1위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전 세계로 자유롭게 나가고 누구든지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온단 말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아까 보셨죠? 이게 강화도에서 왔을 때인데 그 강화도 옆에 인천공항이 2005년도에 생겨서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세계 1위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장지로 전투라는 강의를 했는데 거기를 들어보시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70년 만에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 한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모든 어르신들도 뭐 젊은 사람들도 저 인천공항을 통해서 세계를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도 들어갈 수 없고 모든 정보도 나올 수 없는 최악의 감옥 국가입니다. 최악의 지옥 국가입니다. 이게 정치범 수용소인데 정치범 수용소에서 똥통 푸는 거를 또 어떻게 찍어왔어. 요독 수용소거든요. 이런 수용소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수용소뿐만 아니라 북한 자체가 감옥이잖아요. 감옥이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그 반쪽 북한은 가장 지옥 통제국가가 됐단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전력사정 1위입니다. 1위. 해방 당시에 요게 북한의 국가문장이거든요. 북한의 국가문장인데 요게 뭐예요? 요게 수풍발전소입니다. 수풍발전소.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의 문장을 상징할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의 국가문장이 수풍발전소인데 수풍발전소는 일본 놈이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를 먹기 위해서 1944년 4월에 완공한 그 당시 아시아 최대 발전소였어요. 세계 최대는 후보 발전소라고 미국에 200만 킬로와트고 아시아의 최대 발전소가 이 수풍 발전소로 60만 킬로와트를 생산하는데 그거는 남한하고 전혀 상관없이 만주를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왜? 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가의 문장이 될 만하죠. 그 당시에. 그런데 해방 당시에 1945년 남북의 전력 비유가 어느 정도냐면 남한은 농경사였잖아요. 그러니까 10만 킬로와트를 생산했는데 북한은 200만 킬로를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20분의 1이잖아요. 왜? 북한의 지하자원이 많잖아요. 지하자원을 뺏어 먹으려면 북한은 산업시설을 많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도 북한은 작은 강이 많잖아요. 희천강, 또 청천강, 백천강. 그러니까 북한의 시력발전소가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보다 해방 당시 때 10배는 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시설이 있고 그런 시설이니까 웬만한 똑똑한 사람은 다 어디가 있어요? 북한에 있었습니다. 엔진의 LED들이. 그래서 200만 킬로인데 이 200만 킬로는 수풍발전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20배 차이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5년 동안 이 산업시설을 풀가동시켜가지고 기관don 정도 만들어내고 전쟁 물자도 만들어내서 6.25 남침을 일으킬 수가 있었죠. 자, 내가 이분하고 싸우는데 만만하면 싸웁니까? 아니죠.
뭐가 내가 더 강력하다고 한 방에 조질 수 있다고 힘이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기승남출한 거예요. 왜? 뭐 산업시설이 다 있었으니까. 그런데 2018년 남북한의 전력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남한은 1억 4천만 킬로와트, 북한은 그대로 200만 킬로와트예요. 실질적으로는 약 400만 킬로가 늘어났거든요. 늘긴 늘었는데 이게 전설이 다 망가지고 인프라가 다 망가지고 또 누수율이 많으니까 아직도 200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70대 1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겁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니까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 빛의 나라가 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전력 사정이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급속 충전이라는 거 있죠? 급속 충전 아세요? 대한민국만 되는 겁니다. 외국에는 그런 전력도 질이 있어요. 질이. 대한민국의 전력의 질이 최고 좋아요. 그러니까 급속 충전이 되는 거예요. 미국 가서 하면 속 터져요. 그래서 대한민국 완전한 빛의 나라가 되고 북한은 이렇게 전력 사정이 어려우니 그러니 70년 전 전력을 그대로인데 인구는 늘어나고 한 얘기 전력 사정이 아주 열악하죠.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에. 여기 평양만 조금 이렇게 한 거 나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 세력이 어느 정도 악랄하게 세뇌됐는 거 아니? 이 사진을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봐라. 맨날 다 남한에서 한미 훈련하고 북한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등하 관제 훈련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일성 백도 민족은 얼마나 훌륭한 민족인 거 아니? 한순간에 어둠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여기는 왜 켜놨어? 폭격하라는 얘기네? 이렇게 세뇌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종북좌파가 야 북한이 좀 힘든가 보다. 그러니까 밤에 잠잘 자라고 불 꺼준 거겠지. 나만 봐라. 서울만 하얗지 여기 전라도 쪽 이쪽 지방은 철창 찾느냐? 이 정부 타도해야 된다 이거요. 지방 분권해야 된다는 거요. 이거 가지고 이래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왜곡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70대 1이 아니라 역으로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고 북한은 유에서 모든 걸 망가뜨린 나라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라 완전히 어둠에서 그나마 있던 것도 6.25 전쟁 나가지고 다 뽀사졌잖아요. 다 파괴됐잖아요. 그런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대한민국이고 북한은 그 풍부한 산업시설, 전력, 지하자원 모든 것 심지어 300만의 나랑 똑같은 내 아들일 수 있고 내 손녀 손줄 수 있는 300만의 동포를 굶어 죽인 최악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걔네들하고 무슨 경험을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구멍가게하고 합작이라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놈의 구멍가게도 좀 잘 되면 또 몰라. 이놈이 훔쳐가고 저놈이 훔쳐가고. 제가 국민학교 때 우리 어머님이 구멍가게를 했는데 제가 하도 집어먹어가지고 그만뒀어요. 하도 구멍가게 하니까. 그나마 구멍가게도 이놈이 뜯어먹고 저놈이 뜯어먹고 김정일 치만 혼자 뜯어먹는 바람에 그 구멍가게도 폐업 직전인데 삼성하고 구멍가게하고 뭐 합작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KTX 세계적인 KTX하고 모든 인프라가 망가진 북한하고 무슨 경험을 해.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은 그냥 새로 싹 깔아야 돼. 처음부터. 인간서부터 인간 개조부터 모든 것을 소프트웨어 몇 개 갈아가지고 될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날보 철도 얘기하는데 그 철도 우리 KTX라는 게 KTX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프라가 다 맞아 떨어져야 시스템이 맞았다 KTX가 되는 거지.
그냥 철로만 깐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도도 그냥 싹 밀어버리고 우리 식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그게 철도만 되는 게 아니라 교육, 민주주의 교육, 시스템 교육, IT 교육 이게 모든 게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명의 붕괴라는 컬랩스라고 하는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인류 역사를 연구하면서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한동안 승리했다가 망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몽고 세계를 제패했다가 망했고 뭐 이슬람 제국 뭐 당 지금 중국몽 그러는데 중국몽이 뭐냐면 대당 제국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당나라가 얼마나 컸던지 그 대당 제국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당나라도 무너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큰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고 그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분이 세 가지를 발견해. 세 가지를. 그렇게 대단한 나라로 하루아침에 망가지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나라인데 부강하게 되는 그 원리가 뭐냐면 첫째로 에너지가 고갈되면 망하더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되면. 지금 북한은 망했어 안 망했어요? 망했지. 에너지가 고갈됐으니까. 우리가 왜 흥합니까? 에너지가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가 갑자기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그럴 때 에너지를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면 그런 나라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 그래서 중요하다. 에너지가. 에너지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것의 근본이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지금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핵폭탄이 아닙니다. 허리케인이 아닙니다.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블랙아웃입니다. 정전사태입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전력이 망가지면 뉴욕이 어둠이 되면 뉴욕이 지옥이 되잖아요. 그 한순간에. 그러니까 정전사태를 블랙아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핵폭탄보다도 전력 테러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림붕괴, 산림붕괴. 자연이 붕괴되면 그 나라가 망가진다는 거야. 자연은 그거 모든 것의 어머니와 같은 건데 그게 자연이 망가지면 당연히 그 나라 운명이 망가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리석고 사악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망한다는 거야. 아무리 에너지가 풍부하고 아무리 살림이 좋아도 어리석고 미련한 사악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망가진다는 거야. 나타났잖아. 그죠? 다 알잖아요. 금방 알잖아. 근데 그런 놈하고 경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 좋다고 박수치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왜곡됐다는 거야. 우리 청년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이걸 깨우쳐야 되는 거야. 반대로 아무리 에너지가 없고 아무리 자연이 황폐가 돼도 똑똑하고 청렴결백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대국이 된다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대한민국이지.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같은 천재적인 사람이 나오니까 그 황폐화된 전쟁의 황폐화 속에서도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이런 기적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대단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요게 1910년도 한일합방 때 일본이 만든 산림지도입니다. 왜? 산림자원 뺏어 먹으려고. 산림자원 뺏어 먹으려고 만든 자원인데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무 풀뿌리 빼먹고서 그나마 북한 지역, 백두산, 개마고원 요 지역만 그래도 파래. 1910년도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대한민국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선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학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놀라는 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경제가 발전했다? no. 아니, 뭐요? 자연이라는 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황폐한 산림에다가 6.25 동란에서 또 다 망가졌잖아. 그나마 또 빨치산 들어가고 지리산 들어가지고 또 지리산까지 그냥 궁비토벌 한다고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방 이후에 전쟁 이후에 전쟁 53년에 전쟁 끝났잖아요. 해전 이후에. 그래서 53년도니까 지금 몇 년이죠? 63년 지났잖아요. 63년 만에 3천여만도 금수강을 제가 평창 때 울었잖아요. 평창 집회 했었잖아요. 평창 집회 그 우거진 숲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야, 평창 집회 때. 이승만 박사가 6.25 전쟁 때도 나무를 심었습니다. 식목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박정희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한강의 기적을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는데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자체도 이승만 박사가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거는 세계사적인 천재 이승만 박사가 다 계획해놓고 풀어놓고 젊고 박력 있는 이승만 박사가 키운 박정희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프랙티스 추진해서 이루어진 게 한강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박정희를 12년 동안 키운 게 이승만 박사님이십니다. 3번이나 죽을 뻔한 거를 이 박사가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각하가 내일세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왜? 자기는 3번 죽을 뻔했거든. 근데 그 자기를 살려준 이유는 뭐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 보세요. 더 나빠졌어. 왜? 300만이 굶어 죽으니까 말이야. 다 나무 다 살리면서. 그래서 지금 내일 당장이라도 통일해야 될 이유는 살림 회복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북한이 살림이 망가지면 회생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사람 살 때 못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살림 회복이기 때문에라도 빨리 통일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대북 나무 사업도 좀 해봤거든요. 그러면요, 나무를 심잖아요. 그 다음날 없어져. 다 뽑아가서 먹느라고. 딸감하고.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나마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 돼지 새끼가 핵 만들려고 핵 가지고 장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속 터지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핵은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핵 가지고 장난치는 놈이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핵 폐기가 사실 핵 폐기 하는데 핵 폐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핵 가지고 장난하는 요 놈만 정리하면 된단 말입니다. 요놈만 정리하면 된다.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는 자원 가지고 일단 독재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핵 개발하고 그걸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미국을 위협하는데 거기에 문재인 정권이 놀아나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 똥돼지 같은 아무것도 아니 완전 거지도 상거지인데 말이야. 상거지 앞에 절절매도 상거지하고 포옹하고 상거지하고 포옹하고 말이야. 아유. 두놈 빨짝아 줘. 여러분, 얘가 대한민국에 살았으면 박태환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김연아일 수 있습니다. 나 이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랑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이라 모든 기독교 목사들도 이런 얘기 안 하면 이거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무슨 얘네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얘네들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무슨 사랑을 얘기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나와요. 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2013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만났습니다. 인도네 국빈 방문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승만 박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키운 그런 이제 그 스토리를 연구해가지고 조사해보니까 이 박사하고 박정희 준장이 오사단장인데 55년 10월 3일 날 악수하는 영상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사진으로 만들어가지고 액자에 들어서 뒤졌습니다. 경호실 통해가지고.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언제 어디서 왜 어떤 사인이라고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적어서 드리면서 저는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통일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속 터지는 거예요. 다 자기만 잘 먹고 살아라고 전혀 관심이 없어. 통일해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2015년도에 모든 인도네시아 사역을 정리하고 무조건 나와서 이런 강의를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다가 탄핵 사태가 났어요. 탄핵 사태가 났는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2016년 10월 24일 날 월요일 날 국회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이 자유통일에 대한 개헌을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JTBC에서 태블릿 PC 가짜 방송을 하면서 일으킨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때부터 선동대가 촛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나는 무슨 얘기가 딱 귀에 들렸냐면 최순실이는 무당이고 청와대에서 구텐다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대남공작이다 딱 알아들었어요. 왜? 북한이 이렇게 망가진 북한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해방 당시에 아까 북한이 잘 살았다 했잖아요. 잘 사는 정도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북한이 더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뭐라 그랬어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러고 동방의 예루살렘 교회라 그랬단 말입니다. 평양에. 그렇게 평양에 부흥했어요. 북한 지역이. 근데 그거를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다 피난 내려온 거잖아요. 그게 흥남철수작전입니다. 여러분 흥남철수작전에 내려온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9만 1,000명이고 어분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9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9만 8,000명 중에 9만 5,000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따로 강의하는데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죠? 국제시장 영화 보셨죠? 그러면서 흥남철수작전 나오죠? 그러면 뭐 서로 먼저 타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이제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기독교인들이 질서정연하게 모인 거예요. 교회별로. 영월교회, 평창교회, 강릉교회, 교회별로 모여서 질서정연하니까 알몬드 정말이 놀란 거죠. 아니 이 전쟁을 통해. 그래가지고 질서정연하게 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내려온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어요. 첫째,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5년 동안 공산체에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놈들이 내려왔냐면 아주 골수빨갱인데 이제 인민군이 다시 들어오면 인민군 끌려갈 사람. 그런 놈들이 군대 안 가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학교 교사는 빨갱이 중에 빨갱이입니다. 송복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빨갱이인데. 왜? 군대 끌려갈까봐. 그리고 개죽음 당할까봐. 그런데 흥남군청의 농업계장 문용영 부부가 그때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농업계장이었거든요. 그 군청 공무원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제일로 끝발 센 사람이 농업계장하고 재무회장입니다. 농경사회니까. 그러니까 공산체에서 농업계장 했다. 그럼 뭐 알아서 상상하세요. 공산체에서. 근데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는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런 강의를 이제 통일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으면 세계를 많이 다녔는데 이건 아프리카에 갔을 때인데 전 세계에 이제 우리 그 선교사들이 네트워킹에 대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라는 데 예를 들어보면 탄자니아 그 시골에서 그 시골에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기도하길래 열심히 기도하길래 할머니 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이 뭘 한다고 시골의 할머니가 남북 통일에 대해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전 세계가 사는 얘기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고 우리 스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애국운동도 같이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법을 지키고 하니까 이런 기적의 나라가 됐다. 근데 북한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신앙을 박해하고 하니까 저주를 받아서 선교사가 맨날 하네 그거거든. 자기가 그런 얘기 해놓고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는 거니? 선교사님 반쪽만 가지고도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 나라가 대한민국처럼 하나가 되면 엄청난 나라가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살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모든 사람, 모든 선교사 하는 얘기라니까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오스의 시골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네시아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한민국 기독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혀 신경 안 썼잖아요. 북한 사람 굶을 줄도 말지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대학 잘 보낼까? 어떻게 하면 취직시킬까? 어떻게 하면 연금이나 받아먹고 토요일 날 등산이나 할까? 그랬잖아요. 솔직히 해가지고. 솔직히 하자고. 그죠? 그랬잖아요. 근데 탄핵 때문에 정신 번쩍 차린 거예요. 박근혜 때문에 탄핵되고 나니까 그제서 사람들이 막 정신 차리게 되고 먼저 정신 차린 사람들이 태극기도 나오고 대한민국 당원이 된 거예요. 만세! 그러니까 간단해. 이런 진리를 자꾸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국민을 깨우내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나도 알고 이런 역사를 강의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지도자들하고 외교를 하고 세계 지도를 다 존경하는 그런 분이요. 모든 국정원 정보, CIA 정보 다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왜 몰라? 다 알지. 아니까 그냥 종북 잡혀놈들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 북한의 대남공작 보니까 이거 어디 하나 건드려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를 엎을 방법은 국민을 깨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4일 날 갑자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서 아시잖아요. 왜 김무성이 이놈들이 왜 배신 반역을 했어요? 내각제 하려고. 그죠? 내각제에서 천년만년 국회의원 대를 이어서 하려고 내각제 하려고 타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종북좌파는 뭐 하려고? 고려 연방제 개헌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하려고? 자유통일 개헌하려고. 그 무슨 싸움이에요? 개헌 싸움입니다. 이제 알겠죠? 개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헌법 개헌 다 치고 나가니까 내각제 개헌하는 들이 정하려는 놈이 좋겠네. 그리고서는 부랴부랴 둘이 짝짝꿍 돼가지고 탄핵대를 시킨 거죠. 이 싸움에 이 싸움, 개헌 싸움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태극기 국민 때문에 내각제는 일단 막은 거예요. 그러나 넘어갔잖아요. 패신했으니까. 그래서 이 정권이 세워지니까 우리가 끝까지 또 이제 막는 거고 지금도 김무성이가 왜 발버둥치느냐 끝까지 내각제 하려고 그러는 거 지금 양합해가지고. 그래서 연동제 비례대표제 하려는 이유가 둘이서 적당히 내각제하고 고려연방제하고 섞은 그런 개헌을 하려고는 음모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걸 막으려고 죽자라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 GDP라는 거 있죠. GDP. 이게 국민 총생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생산하는 총 생산량을 GDP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1위라는 건 알죠? 네. 2위가 어디예요? 중국이 아닙니다. 이거지. 일본이야. 일본이고 그 다음에 3위가 독일입니다. 통일된 다음에 엄청나게 해서 3위까지 왔고 그리고 4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보세요. 미국이 20조 4천억 불을 생산해내. 몇 명이서? 3억 2천 명이서. 3억 2천 명이서. 자, 중국이 10조 3,600억을 생산해. 그러니까 규모로는 두 번째잖아요. 그죠? 10조니까. 그런데 몇 명이서? 15억 명이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절반이죠. 절반. 그죠? 미국이 절반이니까 G2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G2. 조금씩 따라간다. G2. 근데 인구는 몇 배 차예요? 5배 차입니다. 3, 55. 3, 55.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몇 배 차예요?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하고. 여기서 2배가 차이 나고 여기서 5배 차이 나니까 10배가 차이 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대한민국이 약 1조
10천억 원이거든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 급속하게 올라가다가 그때부터 정체가 된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데 5천만 명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몇 배? 30배잖아요. 30배. 인구가 30배가 많아. 그런데 이거 배수로는 10배만 적어. 10배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보다 몇 배나 강해? 3배가 강한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아줌마 혼자서 10을 생산해내는데 중국은 3명이 해야 10을 생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더 센 거지. 그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할머니, 대한민국 이 할머니 혼자 100억 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3명이 개발사발 해야 따라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도 부동의 이유입니다. 보세요. 인구는, 매출은 중국의 반이죠. 10조니까 이거 5조니까 반이죠. 인구는 몇 배예요? 15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본이 중국을 7배 앞선 거라는 얘기지. 쉽게 해서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중국 사람 7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모르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유튜브 요즘에 많이 보시죠? 뉴스도 안 보고 중국을 질투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고 보면 돼. 질투라고 강의하는 사람은 바보 멍텅구리거나 중국의 지원을 받는 사람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경제 상대예요. 자, 그 다음에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8천만 원으로 4조를 하는 거죠. 엄청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우리보다 약 2배 정도 잡아요. 근데 인구는 조금 많죠. 근데 왜 우리가 4위냐? 우리는 무에서 유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영국이란 나라는 대영제국이라는 인프라가 있었잖아요. 대영제국이라는 인프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 전쟁에 폐허해서 그것도 우도 터져가면서 천안함 폭진시켜도 이 갈리면서 참아야지. 아웅산 테러 당하면서 칼기 폭파 당하면서 유경수사 국모 시해 당하면서 이런 온갖 방해와 이런 걸 극복하고 나가는 그런 생산력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 배를 만드는 생산량 1위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맞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대에 몇억 불씩 하는 걸 만들어내고 중국은 돛담배 통통배 우리가 한 유조선 쇄빙선 한 대 만드는 가격이 중국 애들이 통통선 10,000대를 만들어내는 가격이 비슷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양철 구부려가지고 만들어내는 생산량이고 우리는 최첨단 생산량이기 때문에 생산량의 질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국, 프랑스하고 대등하지만 이 질에 있어서 그리고 온갖 고난과 박해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해나가는 그 생산력의 힘이 세계 사회란 말입니다. 대단하죠? 중국은 우리 상대도 아닙니다 지금.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결국에는 북한은 33세의 김일성 육문중학교 중퇴가 바보 멍텅구리 통통구리가 세우니까 다 망가진 거지.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때 50세가 70세였습니다. 세계사적인 천재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란 세계사적인 천재가 와서 나라를 세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 모든 걸 다 망가뜨린 이 김일성 바보 멍텅구리 통통구리. 최근에 CIA에서 비밀 문서가 나왔는데 김일성이가 융진중학교 다니다가 공산당 활동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CIA에서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자금을 얻으려고 강도짓에다가 들어간 건 들었더라고. 살인 강도짓 해가지고. 그거를 김일성 아버지가 김영직인데 김영직이가 숭실 출신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갔어. 서대문 형무소에 가가지고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변절을 했습니다.
변절해가지고 세브란스 의사 자격증은 의사증을 위조해가지고 북한에 와가지고 마약 장사를 했어요. 마약 장사 하다가 일경에 체포돼가지고 탈출했는데 이 추위에 탈출해서 몸이 망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반석이가 애들 데리고 만주로 피신 가니까 김영직이의 동기동창인 손정도 목사가 김일성이를 봐준 거예요. 육린중학교 보내준 거예요. 보내줬더니 공부를 안 하고 사회출제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를 또 손정도 목사님이 또 구해줬네. 그 손정도 목사님의 아들이 손원일 제독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들이 해군쟁권을 한 그런 분입니다. 자, 어쨌든 그랬는데 이것도 이 김일성이가 처음 그 기림리 운동장에서 연설할 때인데 요것도 연설문도 소련에서 온 거를 미하일 강이라는 사람이 번역해가지고 읽는 거예요. 김일성이 읽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혔느냐?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로, 학식 있는 사람은 학식으로 공산주의 정권에 참여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월고독 지원자로죠. 그죠? 이때 한 게 뭉치면 달고 흩어지면 득섭니다. 이게 지금 국립기념관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사적인 천재인 이승만 박사가 오셔가지고 이때부터 모든 것을 다 풀어나고 기초를 세우고 해서 대한민국이 성공할 것도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박정희라는 군인을 발견하고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그 여러 가지 공적이 많지만 대표적인 거 에너지. 자, 1956년도에 세계적인 그 핵물리학 시즐러 박사, 이 박사가 오래니까 와요. 여러분, 지금 지들끼리 전쟁하고 거지 같은 나라의 대통령, 지금으로 말하면 저 아프리카 내전한 콩고의 뭐 그런 대통령 같은 사람인데 세계적인 물리학자 시즐러 오려니까 옵니다. 핵가방 들고. 그래서 80세 때에 핵을 가지고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이 박사가 80세에. 대단하죠? 그래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 거니? 당신과 같이 머리가 좋은 한국 사람은 이 지금부터 핵 연구를 해서 하면은 20년 후면은 핵 발전소에서 전력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박사가 그걸 믿고 핵 연구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237명을 해외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조가 들어오면 이 박사 그 원조 돈을 가지고 지금은 배고파가지고 밀가루도 못 먹는데 우리는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어도 못 배우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돈으로 원자공학 유학을 다 보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원조 돈으로. 밀가루 사 먹으라 준 돈을 밀가루 안 사 먹고 200. 그리고 이미 이 박사는 아토믹 머신, 이게 아토믹 머신이 뭐냐?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해서 만든 게 핵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을 만들 구상까지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게 우리가 핵을 발전시키면. 그래서 이게 그 하야하시기 1년 전이죠. 원자력 기공식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자전거도 못 만들 때요. 우리나라가 자전거도 못 만들 때 핵발전소를 만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 원자력 세계 1위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셨죠? 왜 탈원전 하는지. 왜 아셨죠 이제? 탈원전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역사를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왜?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이 박사 박정희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서 핵 무기가 아니라 원자력을 해서 이런 나라가 됐고, 자기는 핵 무기를 개발해서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탈원전하는 겁니다. 하여튼 문제는 잡아 죽여야 돼. 자, 그 다음에 박정희. 자, 이 박사가 하야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어요. 지금처럼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똑같아. 민주당 장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슨 정책이에요? 탈원전 정책이에요. 맞아요. 탈핵. 왜?
이놈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20년 후에 전기가 나온다는 걸 믿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냐고. 그 돈으로 복지하고 국민을 한심사고 지네들 잠깐 월급 받아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탈원전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각하가 혁명에 성공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핵을 회복했죠. 그 원자력 발전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61년 성공한 그 다음 해에 다시 원자로 사업을 재개해가지고 100kW 처음으로 시범 원전을 나오는 그 장면을 찍은 겁니다. 이 박정희 각하도 이 박사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천재적인 거 하니 요게 오원선 해병 군의관 대령입니다. 자, 국민들한테 설득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핵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 핵을 다시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 당장 그 돈으로 밀가루 더 먹었는데 거기 투자한다면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핵을 통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핵을 이용해서 뭘 치료해? 무슨 병을 치료해? 암을 치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병대 군의관을 원자력 소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 핵을 생명처럼 다뤄야 된다.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에너지와 함께 국민들에게 그 당시 암 소리만 해도 죽었잖아요. 암 소리만 들어도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도 방사선 치료가 있어. 희망이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설득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네.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걸 몰라. 그렇지. 몰랐네.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처음 그 다음에 이제 자, 북한이 이 김일성이가 짜장면 먹는 건데 스탈린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남침할 테니까 무기 좀 도와달라. 스탈린이 자선사업가요? 그냥 도와주게? 금 8톤, 은 2,500톤, 납 12만 톤. 이거를 북한의 지하 자원을 갖다 바치고 무기를 얻은 거예요. 나쁜 놈이지, 그죠? 소련이 자선사업가 그냥 대주게 이게 다 받아먹고 하는 거지. 하여튼 뭐 다만 같으니까 이 새끼가. 태어나지 말았어요. 그런데 50년 7월 26일 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 이승기 박사가 월북을 합니다. 그 전부터도 북한은 이런 시설이 많으니까 자꾸 과학자들을 월북시키려고 하는데 그 올라가는 돈이 많이 있었어. 근데 이승기는 차마 안 올라가고 있다가 7월 26일 날 올라갔어. 6.25 일어나고 한 달 됐죠? 왜 올라갔어?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보는 거지. 끝났어, 안 끝났어요? 안 끝났지요. 그때 당시는 그때. 그때 당시는 끝난 줄 알고 넘어간 거야, 이승기가. 바보 같은 놈이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놈이 올라가가지고 핵 개발하는 겁니다, 이놈이. 그래서 여기 평양 의대에 있으면서 그래서 조원진 의원님이 가끔 연설하죠. 핵무기보다도 사실 더 위험한 게 뭐라고? 생화학무기입니다. 생화학무기입니다. 핵무기는 통제가 되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핵무기가 성공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우선 소형화의 시험을 성공을 해야 돼. 핵이라는 건 소형화. 그 다음에 로켓가 올라가는 건 성공했는데 이게 내려와야 돼. 대기권을. 아직 내려오는 걸 성공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형화도 성공하고 내려오는 것도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야? 둘을 결합시켜서 성공해야지. 지금 단계는 내려오는 것도 성공 못하고 소형화도 아직 성공을 못한 거예요. 핵무기가 멀었습니다. 근데도 왜 핵 하느냐? 그래야 조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미국이 바보예요. 다 알면서도 미국이 여차하면 미국이 조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핵무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핵은 아직 아무런 위협이 안 됩니다. 먹어요, 그냥 생화학 무기가. 그럼 이 생화학 무기는 생체 실험을 해야 돼, 반드시. 그러면 생체 실험을 북한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종교인들, 불교인들, 기독교인들.
정치범 소용소의 20만 명 중에 2만 명이 종교인이고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배추에다가 세균을 묻혀가지고 음식인 줄 알고 먹다가 죽고, 야산에서 일 시킨다고 야산에 갔다가 가스탄 터뜨려가지고 죽고, 그렇게 실험을 한 겁니다. 이런데도 이게 북한이에요. 이게 북한. 이게 김정일이 등극할 때 이승기가 박수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살려준 얘기만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자, 박정희의 형 박상희가 공산주의자였어요. 아주 골수 박상희가. 그래서 대구 폭동을 주도하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종북 좌파 목사가 있어서, 그때 이재복이라는 종북 좌파 목사가 박정희가 똑똑하니까, 그 당시 아시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박정희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일본 육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친일파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제일 똑똑하니까 일본 육사로 편입을 시켜줬지. 문경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일본놈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다가 김구 선생이 그때는 1939년 40년도부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막 징용으로 끌려가서 개죽음 당할 때야.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조선의 똑똑한 청년들은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가서 개죽음 당하지 말고 다 어디 가라? 사관학교 가라. 그래서 박정희한테도 김구가 사관학교 보내라. 그래서 그 늦은 나이에 만주 신경 공관학교를 갔는데, 그 박정희를 도와준 사람이 신욱이라는 사람이고, 그분의 아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경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주 군경각 가서 1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육사를 편입을 시켜줬지. 그 일본 육사를 나가요. 그리고서는 해방이 되니까 어디로 갔어? 북경에 광복군으로 갔지. 여러분, 친일파라면 광복군이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으잖아. 광복군은. 그래서 늦게 온 거예요. 46년도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왔는데 형이 그렇게 죽으니까 이재복 목사가 박정희를 꼬셨지. 근데 박정희는 공산주의를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야. 왜? 민족주의적이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도 형의 그 가족들을 잘 돌봐주니까 이름만 걸어놓은 거야. 이름만 걸어놨는데 여순 반란 사건이 나니까 체포가 됐지. 체포했는데 그 당시 빨갱이들은 다 무식한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빨갱이들 다 하사관 이런 놈들이야. 근데 소령급이니까 최고위직이잖아. 그러면 그 당시에 건국과정에 소령, 남노당의 이름이 기록된 소령이다. 사형이지. 그런데 그거를 수사했던 사람이 백선엽 대장인데, 백선엽이가 박정희의 3년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 당시에 그야말로 아시아의 영웅이기 때문에 박정희만 해도 벌벌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룡, 김한일 다 수사를 해보니까 혐의가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선엽이가 살려졌다는데, 아니 일개 육군 대령이 무슨 능력으로 사형수를 사면해줘. 그 당시 사면권은 이승만 박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올렸지, 서류를. 이 박사가 딱 보니까 이놈 봐라, 나만큼 똑똑한 놈이네. 자기도 대한제국 개혁운동 하다가 대역죄로 한성감옥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걸 선교사들이 살려줬거든. 그래서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랑 똑같아.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인재는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인재를 살려. 그래서 살렸지. 그래서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박정희 무기징역. 박정희 무기연도. 센세이션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 박정희 최고의 군인 엘리트인데 무기징역 받은 그 신문 동아일보 1면이사입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자, 그러니까 일단 무기연도를 내리고 3월 달에 10년으로 감형을 시켰지. 왜?
그때 법이 10년이 사면 기준이에요. 그래서 10년을 감형시킨 다음에 사면을 시켜주고 사면을 시켜서 강제 예편당했지만 똑똑하니까 문관으로 정보처에 근무를 했지. 정보처에 근무하면서 얼마나 똑똑한지 북한이 어디로 내려올지 침략 지도를 다 그려서 했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6.25 동란은 이 병신 같은 놈들이 박정희를 살려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안 했으면 박정희는 그냥 문관으로 끝날 운명인데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박정희가 6.25 때 대구에 휴가 갔다가 한강에 오니까 서울이 점령당했네. 그때 빨갱이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박정희는 안 넘어가니까 얘는 사상이 확실하다. 바로 소령으로 복귀를 했지. 소령으로 복귀를 했어요. 소령으로 복귀를 했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잖아요. 인천 작전이 성공하니까 메가더가 이제 부산의 모든 전쟁 물자가 서울로 와야 되잖아요. 그 엄청난 전쟁 물자를 서울로 옮기는 일을 맡으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 첫째 뭐가 필요해? 똑똑해야 되잖아. 그 엄청난 거를 다 해야 되니까. 두 번째, 그 엄청난 전쟁 물자에 박스 하나만 옆으로 던져도 재벌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청렴 결벽해야지. 그러니까 누구? 박정희가 한 거지. 그러니까 이그 특징에서 대령이 됐지. 대령이 됐으니까 유경수하고 결혼했지. 그러니까 나중에 혁명 성공하고 10년 만에 61년도에 미국 방문했을 때 케네디 만나고 메가더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사진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메가더가 별 5개 육군 원수야. 근데 일개 소령을 어떻게 알아? 이러니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친자식처럼 우리 전우를 만났다 그러는 거지. 이런 역사 있으니까. 우리 저기 경찰 우리 저 방호나 저지만 경찰 총수가 일개 경위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리고 51년도에 연천에서 구사단을 재창설합니다. 51년도 5월달에 현리전투에서 2군단이 박살나가지고 구사단이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박사하고 벤프리트하고 이거는 중공군이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를 집중공격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 싸우는데 니네 같은 무기 줘봐라. 우리 더 잘 싸운다. 우리 훈련시켜줘봐라. 그랬더니 벤프리트하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최초로 구사단을 새롭게 창설할 때 최초로 미국과 같은 구사를 창설할 때 제일 똘똘한 사단장 뽑아와. 누구? 장도영. 대령급 중에서 제일 똘똘한 참모장 뽑아와. 누구? 박정희잖아. 여기 장도영. 근데 장도영이가 박정희의 6년 후배입니다. 이런 사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은 12년 동안 철저히 인내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새카만 후배야. 6년. 그 밑에 참모장을 했단 말이야. 이 수치와 수모와 이거 모든 걸 겪고 끝까지 한 거지. 근데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이 박사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 박사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연설하는 거야. 연설하는 거야. 그리고 55년도에 박정희를 준장으로 진급시켜가지고 미국 유학을 보내지. 보니까 똑똑한 놈이거든. 만주 유학도 갔다 오고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네가 아무리 아시아를 잘 알아도 어디를 모르면 안 돼? 미국을 모르면 안 돼. 미국 가서 배워. 그래가지고 준장 진급시켜가지고 최초로 장군으로 유학을 보낸 거야. 그래서 유학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선물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유학 갔다 와서 5사단장 때 55사단장 때 박정희 대통령이 만나고 요게 정일권이가 별 4개인데 박정희 열흘 후배입니다. 자기 동기동창이에요. 근데 열흘이 동생이야. 근데 정일권이는 별 4개고 박정희 별 1개야.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송효찬이가 2년 후배예요. 근데 자기 상관의 군단장이 별 3개야. 그런데 56년도에 조금 더 할까요? 네. 재밌죠? 네. 재밌죠? 엄청 재밌어.
엄청 재밌어요. 자, 56년도 2월 달에 동계 전투훈련 때 일개 중대가 벙커가 무너져서 죽어버려요. 오사관에서. 58명이. 그러니까 군생활 끝났죠, 이제. 아니, 58명이 죽었으면 세월호 일으키고서는 탄핵도 시키는 놈들인데, 에? 그러니까 예편심사 받으러 가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장군의 예편심 누가? 이 박사가 이제, 딱 보더니, 이거는 인재가 아니라 천재지변이야. 인재를 살려. 또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사고가 나서 벌을 받고 사고를 잘 처리해서 상 받은 거는 박정희가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소장으로 직급시키려고 육군대학에 보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아, 내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일개 중대면 약 120명인데 왜 일개 중도가 다 죽은데 58명밖에 안 되나? 내가 이 강의를 장로님들한테 한번 했어요. 끝나고 오더니 어떤 장로님 오더니 목사님 제가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통신병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중대가 중화기 중대라는 거예요. 중화기 중대는 그 중화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인원이 59명밖에 안 된대. 자기는 18살 소년병이었기 때문에 사단에 신분을 갖다가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사단장이 박정희인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모르는데.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지만 일개 통신병이 사단장이 누군지 알아. 근데 그게 박정희라는 그 무슨 역사는 무슨 얘기냐? 역사는 연구해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구 안 하고 다 종북자파들이 다 거짓말 만들어낸다는 말이야. 다 거짓말. 다 거짓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딱 그런 줄 아는 거야. 그 가짜 사진, 가짜 군인 사진, 조갑제, 육군 대령 사진을 갖다가 박정희래. 육군 대령 사진을 내가 다 분석해놨어요. 육군 대령을 그게 박정희 소위 때 사진인 거예요. 그거를 조갑제가 무분별하게 박정희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또 자, 5.16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5.16 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미국 CIA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박정희 전혀 몰랐거든. 그래서 그 당시 CIA의 박정희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별 하나 떼요. 별 하나 떼. 그러니까 57년도 11월에 별 2개를 달았거든요. 이 얘기 무슨 얘기야? CIA에서도 군인을 다 관리하지. 어떤 놈이 쿠데타 일으키고 다 관리하지. 근데 박정희는 이미 나이 많은 준장이니까 요까지만 조사하고 서류를 쳐놨던 거예요. 그리고 별 3개인 장도영, 뭐 백선영 이런 사람들은 화일만 관리한 거지. 그러니까 57년 이게 57년도 소장 진급 전에 육군대학 졸업 때 사진인데 이 사진이 CIA 보고서 사진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이후로는 박정희를 관리 안 했다는 얘기지. 근데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는데 박정희가 했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박정희가 누구냐? 박정희가 누구냐? 난리가 났어 지금. 미 국무성에서도 그렇고 CIA에서도 그렇고 박정희를 누구 정치를 안 할까 이게 어떤 놈이지? 박정희를 제일 잘하는 놈 찾아봐! 그랬더니 누구? 미국에 유학 갔다 그러더라. 그런데 유학 갔을 때 박정희를 6개월 동안 통역한 조성규라는 대위가 있더라. 조성규를 찾아와 그랬더니 조성규가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를 찾아온 거야. 너 박정희랑 6개월 동안 미국 유학했다며? 예, 그랬습니다. 도대체 박정희라는 놈이 어떤 놈이야?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분이 얼떨결에 질문하니까 박정희 3가지입니다. 첫째, 박정희는 그 당시 유학 가가지고 점수 잘 받으려고 컨닝을 많이 했잖아요. 박정희는 컨닝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둘째, 다 어려우니까 다 생활비 아껴가지고 박근혜, 그네 우유비 보내고 다 했잖아. 타오냐. 그래서 맥주 한 캔이라도 얻어먹으면 반드시 갚았습니다. 셋째, 박정희가 요 넥타이에 내가 똑같은 거 사왔어요. 이런 거 가지고. 박정희가 유학을 마치고 가면서 조성규 대위 너무 고마워. 6개월 동안 너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줄 건 없고 내가 민간인 파티하고 할 때 매려고 맨 넥타이인데 이 넥타이가 뭔지 알지? 예, 압니다. 자유, 평등, 박애. 프랑스 국기예요.
프랑스 국기 넥타이야. 자유, 평등, 박애. 박정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진짜 자유, 평등, 박애. 민족을 위한 혁명가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한 거지. 이럴 때는 이제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오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조선기가 집에 와보니까 자기가 지금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 지금 쿠데타 혁명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박정희가 일으켰고 그 박정희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자기를 불렀다는 걸 그저자는 거야. 그 다음날 딱 갔어. 다시 딱 가가지고 혁명 공약을 딱 내놓고 자 박정희 의장의 혁명 공약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늘거나 뺄 거 있으면 얘기해 그랬어. 시아한테 자 혁명 공약 5가지 여기에 하나라도 더 첨가할 뺄 거 있으면 얘기해. 완벽한 혁명 공약이지. 첫째, 국제사회와 공조한다. 둘째, 확실한 방공을 지킨다. 셋째, 부정부패를 일소한다. 넷째, 국민들을 잘 살게 한다. 다섯째, 결국에 부강시켜서 자유통일을 이룬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적당한 시기에 민정에 이행한다 했는데 그 5가지가 이승만 박사의 유지였습니다. 하야. 마지막. 그러니까 박정희 의장이 5월 16일 날 혁명에 성공하고 6월 7일 날 배제학당을 방문하지. 이승만 박사 목요. 그래서 장용화 교장선생. 그래서 이때 헌신을 하는 겁니다. 여기야.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연설을 했느냐? 요때 이 박사한테 들은 연설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이때 이 박사가 뭐라고 하는가니 우리 한국 사람은 무엇이든지 배우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도 프린스턴 가서 박사했잖아? 니네들도 잘 보이면 잘 배우면 세계 최강권이 될 수 있어? 연설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 배제학당에서 박정희 의장이 대학생들 이승만 박사도 프린스턴 가서 박사하겠는데 너희들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라의 간성이 되란 말이야.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야. 하시는 거야. 이때 여기서 중대장 상대로 이 연설을 들은 사람이 남재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요 국민학생이 우리 당원 중에 박영진이라는 사람이 있어. 중학교 때 들은 거야. 자, 한 번에 하면 안 되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회복시키고 그리고 결국 이 엄청난 기적의 대한민국을 북한 땅에 가서도 우리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북한 동포들이 누리게 하려고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명이었고 그걸 하려다가 저놈들이 최후의 발악을 한 거죠. 최후의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국민들이 전혀 각성을 안 하니까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정말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하신 거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장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힘이 커지면 트럼프하고 이 통일 작전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당도 이제 새롭게 방원현 지금 중심으로 조원지대를 중심으로 다 하나가 돼서 합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그 훌륭한 양반이 왜 그렇게 됐어요? 부하들끼리 싸우던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왜 그 훌륭한 양반이 그렇게 됐어요? 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싸우면 조원진 의원이 힘들어집니다. 자식이 싸우면 부모님이 가슴 아픈 거예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 마지막 사명으로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겸손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제2의 대한민국 박 대통령 같은 좋은